안녕하세요. 사연캠프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거 좋아하잖아. 꼭 바닥까지 챙겨 먹어라. 알겠지? 바닥까지.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가 검정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동서 눈치에 숨도 못 쉬던 분이 목숨을 걸고 뒷문으로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안에서 동서가 시어머니를 찾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리자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담장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갈 곳 없이 찜질방 구석에 웅크린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쑥떡 아래 두꺼운 종이로 덧댄 비밀 공간이 드러났죠. 그 안에서 꺼낸 것은 피 묻은 다이어리 한 권과 초소형 USB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기록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정 봉투 하나가 저를 짓밟은 자들의 숨통을 끊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행운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놓인 국화꽃 향기가 아직 집 안 가득했죠. 저는 10년 동안 이 집의 꾸준 일이란 꾸준 일은 전부 도맡아 해왔습니다. 새벽마다 시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명절이면 혼자서 제사상을 차렸고 손님이 오면 밤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장례식 뒷정리를 하던 저를 향해 남편 김태성이 거실 한가운데서 제 가방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금목걸이와 비치 반지가 쏟아져 나왔죠. 저는 태어나서 그런 물건을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내 가방에서 왜 나와? 김태성이 금목걸이를 집어들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동서 박유라가 두 팔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시아버지 돌아가시기가 무섭게 폐물을 챙기셨네. 10손가락 안에 도둑이 있다더니 이럴 수가. 박유라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2년 전 시동생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불쌍한 과부 행세를 하며 이 집에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재벌가의 혼외자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그 말에 시아버지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박유라가 들어온 뒤 이 집의 모든 돈은 박유라의 손을 거쳐야만 움직였습니다. 이건 누가 넣은 거예요? 저는 만진 적도 없어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만진 적이 없는데 내 가방에서 나와?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김태성이 제 가방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의 눈에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저는 정말로. 닥쳐. 김태성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까졌고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혼 서류야. 여기 도장 안 찍으면 경찰에 넘긴다. 김태성이 서류 뭉치를 제 얼굴 앞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렸고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어지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닫힌 대문을 두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요. 여보. 주먹에서 피가 났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대문 앞에 주저앉았을 때 뒤쪽 담장 모퉁이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온 시어머니 최말순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유라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시어머니는 늘 저런 모습이었죠. 동서만 보면 몸을 움츠리고 눈치를 살피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품에서 낡고 구겨진 검정 비닐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제 손에 꾹 쥐어주었죠. 지원아, 이거 네가 좋아하는 쑥떡이다. 혼자 있을 때 꼭 바닥까지 챙겨 먹어라. 알겠지? 바닥까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른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바닥까지 챙겨 먹으라는 말을 2번이나 하시는 게 이상했지만 시어머니의 떨리는 눈동자가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라야, 어머니 어디 갔어? 어머니. 집안에서 동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고 허둥지둥 담장을 돌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검정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흠뻑 젖은 채 근처 찜질방까지 걸었고 구석자리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정 봉투를 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쑥떡 몇 개가 들어 있었죠. 쑥떡을 하나씩 들어 올리자 봉투 밑바닥에 두꺼운 종이로 덧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피가 묻은 낡은 다이어리 한 권과 손톱만한 초소형 USB 하나가 테이프로 꼭꼭 붙어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4월 3일. 유라가 내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피가 났다. 5월 12일. 밥을 이틀째 주지 않는다. 물만 조금 준다. 6월 8일. 유라가 주는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안개처럼 흐려진다. 무서워서 몰래 뱉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몰래 기록한 동서의 학대 일지였습니다. 저는 찜질방을 나와 근처 PC방으로 뛰었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경찰청 지명수배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벌가 딸이라던 방유라의 본명은 따로 있었고 전과 7범의 사기꾼이었습니다. 2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 남편 김태성이 재수 씨인 박유라와 차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지. 떡밥 던지면 꿀꺽 삼키는 게 우리 마누라야. 김태성이 박유라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킥킥거렸습니다. 오빠 동생은 어쩌고. 걔는 죽었잖아. 죽은 놈이 뭘 어쩌겠어. 저는 화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2 사람은 저를 내쫓을 계획을 세세하게 짜고 있었습니다. PC방 모니터 불빛이 제 젖은 얼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검정 봉투를 2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저에게 건넨 이 봉투의 무게가 비로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밤을 PC방 구석에서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사이 블랙박스 영상 속 남편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귀 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날이 밝자마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USB와 다이어리를 들고 당장 경찰서로 가야 했지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제 명의 통장에서 생활비라도 꺼내야 했죠. 은행 창구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은 어제 비밀번호가 변경됐고요. 잔액이 전부 이체 처리됐습니다. 전세자금 담보대출 계좌도 해지된 상태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바꾼 적 없는데요.
명의자 본인 인증으로 처리된 기록이 남아 있어서요. 혹시 비밀번호를 다른 분과 공유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태성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 알려줬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통장을 통째로 비운 거였죠. 은행을 나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누르려는데 화면에 발신 정지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연락할 수단도 없는 완벽한 무일푼이었습니다. 다리가 저절로 시가 쪽을 향했습니다. 왜 그리로 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를 올려다보니 거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남편과 박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거 봐, 오빠. 이 검은색 최고급으로 한 대, 흰색으로 한 대. 아버지가 돈은 넉넉하게 남겨놨으니까. 박유라가 외제차 안내 책자를 넘기며 손가락으로 콕콕 짚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다리를 꼬고 웃었죠. 2대면 되겠어? 3대 뽑자. 어차피 아버지 회사 팔면 돈이 쏟아지는데. 그 둘의 등 뒤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묶여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입가에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유라가 고개를 돌리더니 시어머니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툭 쳤습니다. 어머니, 침 좀 닦아. 더러워서 사람이 밥을 먹겠어? 시어머니의 고개가 앞으로 꺾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아까 PC방 옆 쓰레기통에서 주운 고장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카메라는 작동했죠. 담장 틈 사이로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굵은 손이 제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유라가 고용한 앞잡이들이었죠. 한 놈이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핸드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란을 듣고 대문을 열고 나온 건 김태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종이 한 장을 제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냈어. 이 집 근처 100m 안에 얼씬거리면 너 잡혀 들어가. 여보, 어머니가 막고 있잖아요. 눈 뜨고 이걸 보면서 어떡해. 미친년이 끝까지 연기를 하네. 김태성이 고개를 돌렸고 뒤따라 나온 박유라가 제 앞에 섰습니다. 박유라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쓰러진 제 귀에 입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시아버지 쓰러지게 만든 거 누군지 알아? 나야. 다음은 시어머니고 그 다음은 형님 차례야. 알아서 꺼져. 박유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앞잡이들이 제 팔을 잡아 끌어 골목 끝 쓰레기장 앞에 내팽개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무릎에서 어제 까진 상처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기어가듯 일어나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꺼내 넣었죠.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 선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선배, 저 이지원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아, 미안한데 나 요즘 바빠서. 다음에 연락해. 뚜뚜뚜.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변호사는 이미 박유라의 돈을 받은 뒤였습니다. 동전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PC방으로 다시 갔습니다. 뉴스 창을 열었을 때 제 이름이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태양건설 전 회장 며느리 이지원, 회삿돈 수억 횡령 후 도박 탕진 의혹. 기사마다 제 얼굴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잘라붙인 거였죠.
댓글에는 차마 눈 뜨고 읽을 수 없는 욕들이 빼곡했습니다. 전부 박유라가 뿌린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회사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고 도박장 근처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자 손바닥에 상처가 쓰렸죠.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담긴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에 꺼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 인간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놔야 했습니다. USB의 모든 파일을 복사해서 인터넷 비밀 저장 공간 3곳에 나눠 올렸습니다. 원본이 사라져도 증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이어리를 다시 폈습니다. 맨 뒷장에 시어머니가 적어놓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처음엔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 같기도 하고 날짜 같기도 했죠. 그날 밤부터 저는 PC방 구석에 앉아 숫자들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새벽 숫자, 배열의 규칙이 보였습니다. 지역 번호와 사람 이름의 자음을 섞어 놓은 거였죠. 과거에 박유라에게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의 연락처였습니다. 명단 속 이름을 하나씩 검색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사를 갔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명단의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 석자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강도윤.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대형 법률 사무소의 대표였습니다. 기업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고 그가 물면 어떤 재벌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했죠. 저는 주머니에 남은 동전을 전부 꺼내 세었습니다. 버스표 한 장 값이었습니다. 남은 건 이것뿐이었고 기회도 이것뿐이었습니다. 저는 USB와 다이어리를 품에 넣고 PC방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며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도윤의 법률사무소는 서울 한복판, 유리로 뒤덮인 40층짜리 건물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섰을 때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은 전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구겨진 옷에 얼룩진 운동화를 신은 저는 그 앞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로비 안내 직원에게 강도윤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직원은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급한 일이에요. 5분만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저는 건물 앞 화단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건물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강도윤이 출퇴근하는 시간을 알아내면 직접 말을 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3일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건물 뒤편 골목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등 뒤로 엔진 소리가 바짝 붙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남자 둘이 내렸죠. 시가 앞에서 저를 쓰레기장에 내팽개쳤던 그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로 내려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빠져나왔죠. 개찰구를 넘어 반대편 출구로 올라갔다가 다시 좁은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앞에는 높은 벽이, 뒤에서는 두 놈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순순히 가방만 내놓으면 안 다쳐. 쇠파이프를 든 놈이 입꼬리를 올리며 한 걸음씩 좁혀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다이어리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목에 감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으로 가방을 껴안았죠. 이 미친년이 진짜. 한 놈이 제 등을 발로 밟았고 다른 놈이 쇠파이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머리 위로 그림자가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죠.
그때 골목 입구에서 굉음이 터졌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와 함께 쇳덩이가 부딪히는 충격음이 울렸죠. 눈을 떴을 때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안까지 들어와 놈들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놈들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정장 남자들은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팔을 꺾어 바닥에 눌렀죠.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죠. 나이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에 턱선이 단단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바닥에 엎드린 저를 내려다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피가 흘러내리는 이마를 손등으로 닦으며 강도윤을 올려다보았죠. 강도윤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도윤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덮었습니다. 일어나요. 차에 타요. 강도윤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놓지 않은 채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죠. 차가 멈춘 곳은 시내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꼭대기층에 있는 넓은 방으로 들어가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제 이마와 무릎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죠. 치료가 끝난 뒤 강도윤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골목에서 3일째 서성이는 여자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건물 주변에 감시 장비가 있거든. 강도윤이 물컵을 제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긴. 나는 이지원 씨한테 목숨 빚진 사람이에요. 저는 물컵을 잡은 손이 멈추었습니다. 15년 전이에요. 나는 빚쟁이한테 쫓겨서 길바닥에서 3일째 굶고 있었어요. 1월이었는데 눈이 왔고 손가락 감각이 없었죠. 그때 앞에 밥통 하나가 놓였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교복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죠.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강도윤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강도윤의 턱에 힘이 들어갔죠. 아저씨, 이거 드세요. 우리 엄마가 싸준 건데 많으니까 나눠 먹어요. 그 밥통 없었으면 나는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이었죠. 등굣길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가 있었고 저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놓고 뛰어갔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던 그 짧은 순간이 15년이 지나 이 자리까지 이어진 거였죠. 그때 그 아저씨가 변호사님이었어요?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를 갚을 기회를 15년 동안 찾았어요. 이지원이라는 이름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물컵 위로 떨어졌죠. 한참 뒤에 저는 가방에서 다이어리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강도윤은 다이어리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노트북에 USB를 꽂아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강도윤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죠. 박유라가 태양건설을 통째로 해외 유령 회사에 넘기려 하고 있어요. 자금 흐름을 보니까 뒤에 큰 손이 있어요. 정치권 쪽이에요. 강도윤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설프게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가 먼저 당해요. 박유라 혼자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놈들이 증거를 없애고 우리를 범죄자로 몰 수 있어요. 강도윤이 노트북을 닫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원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한때 사랑했던 남편까지 완전히 끝장낼 도끼가 있어요?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쪽 벽에 붙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죠. 이게 뭔가요? 시아버지 김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예요. 진짜 유언장이에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도장과 법원 공증 직인이 찍혀 있었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태양건설의 모든 지분을 며느리 이지원에게 넘긴다. 시아버지가 박유라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바로 손을 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걸 맡기고 이지원 씨가 직접 주주총회 단상에 올라서 공개해야만 효력이 생기도록 조건을 걸었어요. 저는 서류 위에 찍힌 시아버지의 도장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10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는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죠. 강도윤이 테이블 위에 다이어리와 유언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주주총회가 3주 뒤에 잡혀 있어요. 그날 단상에 올라가서 이 모든 걸 세상에 꺼내야 해요.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요. 저는 유언장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주총회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강도윤은 호텔 펜트하우스 한 층 전체를 작전실로 바꿔놓았죠. 거실 벽면에는 박유라와 김태성의 사진, 태양건설 임원들의 명단, 해외 자금 흐름도가 빼곡하게 붙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강도윤이 불러온 스타일리스트가 제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다듬고 어깨가 딱 맞는 검은 정장을 입혀주었죠.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며칠 전 쓰레기장 앞에 나뒹굴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원 씨, 이제부터는 태양건설의 주인으로 서야 해요. 어깨 펴요. 강도윤이 거울 너머로 말했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도윤의 정보팀은 박유라에게 뒷돈을 받고 태양건설의 재산을 빼돌린 임원들의 전화 기록과 문자 내용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문자 속에는 장부를 조작하라는 박유라의 지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재무이사 한정수, 이 사람이 핵심이에요. 박유라의 오른팔이죠. 강도윤이 한정수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잡으면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정수의 퇴근길을 기다렸습니다. 한정수가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려는 순간 저는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죠. 누구세요? 당신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한정수가 핸들을 움켜쥐며 뒤로 몸을 뺐습니다. 한 이사님, 저 이지원이에요. 김 회장 며느리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수배 중인 사람이 여기 왜? 수배는 무슨? 그 횡령 기사 다 가짜인 거 이사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한정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한정수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사님이 박유라 지시로 조작한 장부 원본이에요. 돈이 어디로 빠졌는지 다 적혀 있죠. 한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3번이나 반복했죠. 이게 어떻게 당신 손에. 이사님, 선택은 2가지예요. 주주총회 날 직접 일어나서 진실을 말하든가 아니면 이 장부가 검찰로 가든가. 나한테 이러면 박 전무가. 박유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이사님 이름이 장부에 박혀 있으니까 박유라 잡히면 이사님도 같이 끌려가요. 근데 직접 나서서 말하면 달라지죠. 한정수가 핸들 위에 이마를 박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한정수가 고개를 들었죠.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총회 날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한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강도윤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서울 대형 병원의 원장을 만났죠. 원장은 시어머니의 상태를 전해 듣고 즉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원장은 정기 방문 검진이라는 이름으로 시가를 방문했습니다. 박유라는 의심했지만 시아버지 때부터 다니던 병원이라 막지 못했죠. 원장은 시어머니의 팔에서 피를 뽑아 병원으로 가져갔고 검사 결과 시어머니의 몸속에 오랜 기간 쌓인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정식 진단서가 발급되었죠. 원장은 검진을 핑계로 두 번째 방문을 했고 그때 시어머니의 핏줄에 해독약물을 넣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흐릿했던 눈동자가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했죠. 한편 저는 강도윤의 사람을 시켜 김태성을 뒤쫓았습니다. 일주일 뒤 김태성이 박유라 몰래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낯선 여자와 만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죠. 사진과 영상을 확보한 저는 그것을 이름 없는 번호로 박유라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밤 시가에서 굉음이 울렸다고 합니다. 박유라가 김태성의 뺨을 갈기고 카드를 전부 정지시키고 거실에 꽃병을 집어 던졌다고 했죠. 김태성은 박유라의 머리채를 잡았고 박유라는 김태성의 팔을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고 있을 때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예요. 저 둘이 서로 물어뜯는 사이에 나머지를 마무리해요. 강도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주에 다이어리에 적힌 피해자 명단을 들고 전국을 돌았습니다. 과거 박유라에게 전 재산을 뜯긴 식당 주인, 가게를 잃은 꽃집 사장, 노후 자금을 날린 할머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박유라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었죠. 총의 날 함께 와주세요. 그 여자가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의 눈빛이 하나같이 달라졌습니다. 주먹을 쥐는 사람, 이를 악무는 사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12명이 모였습니다. 강도윤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태양건설의 정식 임시 감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렸고 총회장에 합법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죠. 총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강도윤이 금고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안에는 태양건설 지분 45%가 적힌 양도 증서와 시아버지의 유언장 원본이 들어 있었죠. 내일 아침이에요. 이지원 씨가 직접 단상에 올라가야 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걸어놓은 낡은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간 시집살이를 하면서 매일 두르던 그 앞치마였죠. 시가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가방에 남아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꽃이 앞치마 끝자락을 물었고 천이 오그라들며 타들어갔죠. 제가 바람에 날려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시어머니가 건네준 검정 봉투를 꺼냈습니다. 쑥떡 부스러기가 아직 남아있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꽉 쥐었죠. 내일 아침 이 봉투가 시작한 이야기를 제가 끝낼 차례였습니다. 태양건설 본사 대강당 앞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식에 주주 수백 명이 자리를 채웠고 방송국 카메라가 강당 양쪽 벽을 따라 줄지어 섰죠. 박유라는 순백의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마이크 앞에 섰죠. 주주 여러분, 저희 시아버지 김 회장님께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 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어 태양건설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입니다. 박유라가 목소리를 떨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줄에 앉은 김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고 몇몇 임원들이 따라 손뼉을 맞추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박유라가 태양건설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박유라가 위조한 위임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의사봉을 집어들고 탁자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죠.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강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왼쪽에는 강도윤이, 오른쪽에는 금융감독원 직원 2명과 경찰 3명이 나란히 서 있었죠.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박유라의 손에서 의사봉이 멈추었습니다. 경호원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박유라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4명이 저를 향해 다가왔죠. 강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나는 강도윤. 법원이 선임한 태양건설의 적법한 임시 감사요. 여기 법원 직인이 찍힌 증명서가 있소. 이 사람을 막으면 법원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경호원들이 멈추었습니다. 서류에 찍힌 법원 직인을 확인한 경호원 대장이 한 발 물러섰죠. 경호원들 사이로 길이 열렸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김태성이 저를 보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어깨를 펀 저를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죠. 김태성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기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조용해진 강당에 또렷하게 울렸죠. 저는 계단을 올라 단상 위에 섰습니다. 박유라와 눈이 마주쳤죠. 박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시선을 떼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이지원입니다. 고 김 회장님의 맏며느리입니다. 강도윤이 강당 중앙에 있는 기기 조작대로 걸어가 노트북을 대형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무대 뒤 대형 화면이 켜졌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고 김 회장님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시고 법원 공증까지 마치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화면에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떠올랐습니다. 태양건설의 모든 지분을 며느리 이지원에게 넘긴다는 내용과 법원 공증 직인이 수백 명의 눈앞에 선명하게 비쳤죠. 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위조된 거예요. 박유라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경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강도윤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박유라의 경찰청 지명수배 기록이 떠올랐죠. 본명, 정과 7범 기록, 그리고 교도소에서 찍은 사진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전과 7범의 사기꾼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렸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해외 유령 회사로 태양건설의 돈이 빠져나간 거래 내역이 숫자와 함께 나열되었고 바로 이어서 박유라가 외국의 조직 간부와 함께 찍힌 사진이 송출되었습니다. 태양건설의 돈 수백억 원이 이 여자의 손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박유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조작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저 여자가 꾸민 거예요. 박유라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강당 중간줄에 앉아있던 한정수 재무이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한정수는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태양건설 재무이사 한정수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장부는 제가 박유라 지시로 직접 조작한 겁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얼마가 빠졌는지
전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당이 뒤집어졌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죠. 저는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화면 속에서 김태성이 박유라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고 둘 사이의 거리는 부부가 아닌 사이의 그것이었습니다. 형님, 저 바보는 아무것도 모르지. 김태성의 목소리가 강당 스피커를 통해 수백 명의 귀에 박혔습니다. 죽은 시동생을 조롱하는 말, 시아버지가 쓰러지도록 내버려뒀다는 말이 하나도 빠짐없이 흘러나왔죠. 김태성이 앞줄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질린 김태성은 옆에 선 박유라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다 인연이 시킨 거야.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김태성이 카메라 앞에서 박유라를 흔들었습니다. 박유라가 김태성의 손을 뜯어내며 발버둥 쳤고 두 사람은 강당 바닥에 뒹굴며 뒤엉켰죠. 주주들이 단상을 향해 물병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피해자 연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쳤고 강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은 박유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유라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었죠. 쓰레기장 앞에 나를 버렸을 때 기억나? 그날 갚아준다고 했잖아. 박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박유라의 두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고 김태성의 팔에도 차가운 쇠가 걸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서 수갑이 채워진 두 사람이 경찰에 끌려 강당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뒤 일주일 동안 온 나라가 태양건설 사건으로 들끓었습니다. 방송마다 박유라의 교도소 사진이 나왔고 신문 일면에는 제 이름이 매일 실렸죠. 저는 강도윤의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밀려드는 취재 요청을 정리하며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입니다. 태양건설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박유라 씨가 오늘 오후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유라가 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었죠.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 코트를 걸친 박유라의 입꼬리가 카메라를 향해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벌써 나올 수가 있어요? 배후에 있는 정치인이 움직인 거예요. 판사한테 손을 썼죠. 강도윤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인터넷 뉴스 창을 열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가득 제 얼굴이 박힌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태양건설 이지원, 유원장 위조 정황 포착, 며느리의 두 얼굴, 시어머니 독살 시도 의혹, 전문가 분석, 주총 영상은 교묘한 조작 가능성. 기사마다 출처가 달랐지만 내용은 한 줄기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재산을 노리고 유원장을 꾸며냈으며 시어머니마저 해치려 했다는 거짓이었죠. 이건 박유라가 여론 조작 업체를 산 거예요.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기사가 동시에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어요. 강도윤의 정보팀 직원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끔찍했습니다. 방송국 전역 뉴스에 영상 하나가 나왔죠. 화면 속에서 저처럼 생긴 여자가 시어머니의 찻잔에 하얀 가루를 넣고 있었습니다. 옆모습과 손모양이 저와 거의 똑같았죠. 이 영상은 오늘 오후 익명의 제보자가 본 방송국에 전달한 것으로 현재 전문가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터넷은 불이 붙었습니다. 저를 욕하는 글이 1분에 수백 개씩 올라왔죠.
저 여자 얼굴은 제 사진에서 오려붙인 거예요. 몸은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화면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영상 속 여자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제 오른쪽 손목에는 어릴 때 생긴 흉터가 있는데 영상 속 여자에게는 없었죠. 하지만 그런 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여론에 깔려요. 강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강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강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죠. 법률사무소가 압수수색 당했어요. 검찰이 들이닥쳐서 컴퓨터를 전부 가져갔어요. 강도윤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문서 위조를 도왔다는 혐의로 강도윤 변호사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1시간 뒤 검찰 수사관 6명이 펜트하우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도윤은 저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원 씨, 내가 없는 동안 절대 움직이지 마요. 금방 돌아올 테니까. 강도윤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죠.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에서 김태성이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김태성은 목에 보호대를 감고 있었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악마 같은 아내한테서 어머니를 지키려고 이혼을 결심한 겁니다. 어머니가 매일 맞고 굶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김태성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거짓말을 카메라 앞에서 태연하게 늘어놓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얼굴을 가린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가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였죠. 저는 그 집에서 3년 동안 일했는데요. 며느리가 어머니 밥을 빼앗고 때리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가사도우미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유라가 그 도우미에게 금괴를 건네며 시킨 연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돈을 받고 동원된 시위대였죠. 계란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지원 구속하라. 사기꾼 잡아가더라. 창문 너머로 계란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다음 날 새벽 현관문이 쾅 열렸습니다. 형사 4명이 영장을 들고 들어왔죠. 이지원 씨, 유언장 위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양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기다리고 있던 시위대가 저를 향해 쓰레기를 집어던졌죠. 종이컵과 음료수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형사가 제 머리를 눌러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은 차갑고 좁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지직거렸고 쇠로 된 의자가 엉덩이를 파고들었죠. 맞은편에 앉은 형사가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유언장 위조한 거 인정해. 시어머니한테 돈 넣은 것도 네가 한 거지. 여기 서명만 하면 편하게 끝나. 저는 아무것도 한 적 없어요. 증거가 다 있어. 영상도 있고 증인도 있어. 순순히 인정하는 게 나을 거야. 형사가 볼펜을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뺐죠. 그때 취조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유라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박유라는 형사 옆에 서더니 저를 내려다보았죠. 형님, 아직도 버티고 있어? 지금 병원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거 알지? 산소 호흡기 달고 겨우 숨 쉬고 있는 거. 박유라가 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식 포기 각서, 여기 있어. 여기 손도장 찍어. 안 그러면 병원에 전화 한 통이면 어머니 호흡기 떼는 거야. 박유라가 서류와 빨간 인주를 제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박유라의 눈동자가
형광등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죠.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박유라가 밀어놓은 서류 위에서 빨간 인주가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죠. 박유라는 제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는지 입꼬리를 올리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형님. 손도장 찍고 나가면 어머니는 내가 잘 모실게. 박유라가 인주를 제 손 쪽으로 더 밀었습니다. 그 순간 취조실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강도윤의 뒤에는 경찰서장과 감찰관 2명이 서 있었죠. 강도윤의 정장에는 구김 하나 없었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유라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잡혀간 거 아니었어?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하루 만에 풀려났어요. 강도윤이 박유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 옆에 섰습니다. 문서 위조를 도왔다는 혐의였죠. 근데 그 영장을 신청한 검사가 박유라 뒤에 있는 정치인한테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정치인들의 비밀 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줬더니 검찰 쪽에서 알아서 풀어주더라고요. 강도윤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취조실 한쪽 벽에 걸린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경찰서장님,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박유라가 방송에 보냈던 영상, 제가 시어머니 찻잔에 하얀 가루를 넣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면이었죠. 강도윤이 영상을 느리게 재생했습니다. 이 영상의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시간 기록을 보시면 촬영 날짜가 이지원 씨가 이미 시가에서 쫓겨난 뒤에요. 집에 없던 사람이 어떻게 찻잔에 뭘 넣습니까? 경찰서장이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여자의 오른쪽 손목을 확대하면 이지원 씨한테 있는 흉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찍어놓고 이지원 씨 얼굴을 더 씌운 겁니다. 강도윤이 화면을 확대하자 손목이 크게 잡혔죠. 매끈한 피부였습니다. 경찰서장이 저를 돌아보았고 저는 오른쪽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릴 때 생긴 흉터가 선명했죠. 조작 증거가 더 있습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여자가 수사관 2명에게 양팔을 잡힌 채 끌려 들어왔습니다. 방송에서 얼굴을 가리고 제가 시어머니를 학대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던 가사도우미였죠. 가사도우미가 취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다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때린 적 없어요. 박유라한테 금괴를 받고 시키는 대로 말한 거예요. 가사도우미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강도윤이 태블릿에서 음성 파일을 틀었습니다. 취조실 스피커로 박유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방송에 나가서 울면서 말해. 며느리가 어머니를 굶기고 때렸다고. 알아들었지? 잘하면 더 줄게. 박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오는데도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건 해외 조직이 꾸민 거야. 나는 몰라. 나는 시킨 적 없다고. 박유라가 테이블을 2손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도윤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해외 조직이라고 했죠. 그 조직 간부를 국제경찰이 잡아서 넘겨줬어요. 여기 그 사람이 자백한 내용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누가 돈을 보냈고 누가 지시했는지. 전부 박유라 당신 이름이에요. 박유라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았지만 손이 미끄러져 의자 위에 주저앉았죠.
그때 복도에서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취조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 최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초점 없이 흐릿하던 눈동자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강도윤이 섭외한 병원장의 해독 치료가 효과를 본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 팔걸이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이건 뭡니까? 경찰서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몸에서 독이 나왔다는 병원 검사 결과요. 박유라가 내 밥에, 내 약에 독을 섞었어요. 2년 동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또렷했습니다. 경찰서장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고 눈이 점점 커졌죠. 시어머니가 경찰서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며느리 이지원이는 손끝 하나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이 늙은 것을 업고 다닌 아이예요. 나를 때리고 굶기고 독을 먹인 건 전부 저 여자야.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박유라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가방에 폐물을 숨긴 것도 저 여자고 내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부추긴 것도 저 여자예요. 우리 집안을 통째로 삼킨 게 저 여자라고요. 시어머니의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취조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죠. 박유라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 게 미쳤어. 입 닥쳐, 닥치라고. 박유라가 두 팔을 뻗어 시어머니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죠. 형사 2명이 박유라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눌렀습니다. 박유라는 바닥에 엎드린 채 다리를 버둥거리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취조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태성이었죠. 김태성은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엎드린 박유라를 보았고 그 다음에 휠체어 옆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김태성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았죠. 어머니, 살려주세요. 저는 유라한테 속은 거예요. 어머니, 제발이요. 김태성이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김태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입술을 질끈 깨물었죠. 내 동생이 죽었는데 그 아내하고 바람을 피운 놈이 내 아들이야? 내 마누라가 맞고 쫓겨나는데 구경만 한 놈이 내 아들이라고? 시어머니가 김태성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태성이 뒤로 넘어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죠. 경찰서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없애거나 도망칠 위험이 분명하니 박유라와 김태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박유라의 등 뒤로 돌린 두 손의 수갑이 채워졌고 바닥에 앉아있던 김태성의 손목에도 차가운 쇠가 걸렸죠. 안 돼, 안 된다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박유라가 온몸을 비틀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한 번만요. 한 번만. 김태성이 끌려가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간 뒤 취조실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어머니, 지원아, 미안하다. 이 못난 시어미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아니에요. 어머니가 주신 검정 봉투가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살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강도윤이 취조실 문 옆에 서서 저와 시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뒤에서 박유라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유치장으로 통하는 복도의 철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취조실까지 울렸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방송국 중계차가 길가에 줄지어 섰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법원 정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박유라와 김태성의 첫 번째 재판 선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강도윤, 시어머니와 함께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죠. 시어머니의 손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 박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순백의 정장을 입고 주주총회 단상에 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을 덮고 있었고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박유라의 옆에는 김태성이 앉아 있었죠. 고개를 숙인 김태성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유라는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노인 학대, 독극물 투여 등 12개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합니다. 박유라의 고개가 위로 번쩍 올라갔습니다. 피고인 박유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박유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양손으로 피고인석 난간을 움켜잡았지만 온몸에 힘이 빠진 듯 그대로 의자 위에 무너졌죠. 피고인 김태성은 공모에 의한 횡령, 가정폭력 방조, 노인 유기 등 7개 혐의 유죄를 인정합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김태성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속은 겁니다. 저 여자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김태성이 박유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죠. 박유라가 김태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네가 나한테 매달린 거잖아. 네가 먼저 마누라 내쫓자고 한 거 잊었어? 닥쳐. 다 내 때문이야. 이 사기꾼아. 김태성이 박유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교도관 2명이 양쪽에서 팔을 잡아 눌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죠. 저는 피고인석의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멱살을 잡고 이를 드러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주주총회 날 강당 바닥에서 뒹굴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한때 저를 쓰레기처럼 버렸던 사람들이었죠.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끌어세웠습니다. 박유라가 끌려나가면서 방청석을 후쳤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박유라의 눈에 핏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유라가 먼저 고개를 돌렸죠. 김태성은 끌려나가면서 시어머니 쪽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벌름거렸지만 시어머니는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김태성의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법정 옆문으로 사라졌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제 얼굴 앞에 겹겹이 쌓였죠. 이지원 회장님, 선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결과가 아버님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소식들이 하나씩 들려왔습니다. 강도윤의 법률팀이 박유라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둔 통장들을 전부 찾아냈죠. 그 돈은 과거 박유라에게 전 재산을 뜯겼던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갔던 12명의 피해자들에게 가장 먼저 연락이 갔죠. 교도소에 들어간 박유라는 같은 방 수감자들에게 매일 맞았다고 합니다.
사기 피해자의 가족이 같은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결국 박유라는 허리 아래를 쓰지 못하게 되었고 평생 휠체어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김태성은 교도소 안에서 매일 화장실 청소를 했죠. 반성문을 쓰고 또 썼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김태성이 보낸 편지는 전부 뜯지 않은 채 쌓여갔죠. 박유라를 뒤에서 감싸주던 정치인들과 검사들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이 국회에 비밀 자금 장부를 넘겼고 그 장부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전원 잡혀 들어갔죠. 한 달 뒤 태양건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둥근 탁자에 둘러앉아 있었고 저는 탁자 끝에 섰죠. 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지원 씨를 태양건설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가슴에 회장 명패가 달렸습니다. 10년 전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던 여자의 가슴에 태양건설 회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겁니다. 취임 첫날 저는 수조원 규모의 대형 건설 사업을 단독으로 따냈습니다. 회의실에서 상대 회사 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강도윤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축하해요, 이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어색하게.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이지원이라고 불러요. 15년 전에 도시락 줬던 그 여학생처럼요. 강도윤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강도윤은 법률사무소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태양건설의 부회장이자 법률 책임자로 제 옆에 왔습니다. 시외에 공기 좋은 곳을 찾아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시어머니를 그 집에 모셨죠. 시어머니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고추와 상추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죠. 맑게 갠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강도윤,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가슴에 달린 회장 명패를 풀어 비석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아버님, 태양건설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깊이 머리를 숙였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이 집안을 살려낸 게 너야. 이 절은 받아라. 시어머니의 이마가 풀립 위에 닿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죠. 시어머니의 두 눈에 고인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묘소에서 내려오는 숲길이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앞서 걷던 강도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자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양건설 회장 이지원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강도윤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얼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따뜻한 밥을 내밀었던 여자 이지원. 나는 그 사람하고 남은 평생을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강도윤의 손에 들린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이 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 위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죠. 뒤에서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저는 품에서 낡은 검정 봉투를 꺼냈습니다. 쑥떡 부스러기가 묻어있던 그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았죠. 이 봉투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저는 강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따라 우리는 나란히 숲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1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시아버지 약을 챙기고 명절마다 혼자 제사상을 차리던 며느리. 그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도둑 누명과 맨발로 쫓겨나는 수모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검정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죠. 사람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어야 다시 올라갈 때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지원이 쓰레기장 앞에 버려졌을 때 아무도 그 여자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10년을 바친 가족에게 하루아침에 배신당한다면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최말순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지킬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길바닥에 놓아둔 따뜻한 도시락 하나, 쑥떡 밑에 숨긴 낡은 다이어리 한 권, 작은 선의가 돌고 돌아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